네, 상황판단 최근 기출 연도별 해설 과정. 자, 이제 두 번째 2021년도 기출 문제 분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021년도 첫 번째 1번 문항부터 10번 문제까지 또 순차적으로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부. 일단은 과거와 다르게 22년도에서도 확인했지만 지문형이 중간에 들어가죠. 처음에는 법조문부터 들어가는 게 이제 어느 정도 딱 패턴화가 됐나 봅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이 녀석들은 일단 선택지 보고 바로 올라가서 체크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볼게요. 어차피 지금 구조상 뭐 2번에서 상황이 잠깐 등장하고 그 다음 3번 이런 녀석들은 뭐 다 병렬적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4번은 약간 날짜 같은 걸 계산해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좀 비슷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이고 5번 문제 정도가 길이도 길고 그 다음에 상황도 좀 길게 복잡하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검토가 좀 필요한 그런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자, 1번, 2번 정도까지는 그냥 병렬적으로 3번까지 갈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 뭐 간단한 구조였고요. 일단은 법조문의 전반부만 살짝 보면 아이 돌봄이 관련된 교육기관 지정 운영의 법조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볼게요. 일단 이거 선지 간단한 편이기 때문에 한 2개 정도만 선별해서 보겠습니다. 운 나쁘게도 맨 마지막 5번이 정답이었는데 일단 2번과 5번 이 두 가지 골라서 볼게요. 자, 2번 선지를 보면 시도지사는 아이 돌봄이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두 가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시도지사라는 주체를 설정해서 이들이 교육기관 지정 운영 일단 보수교육 실시 두 가지를 다 담당하는 것이 맞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 항에서 바로 일단 전반부는 체크가 됐습니다. 특별시장부터 특별자치도지사까지를 이하 시도지사라고 부르고요. 이들은 아이 돌봄이의 양성을 위하여 적합한 시설을 교육기관으로 지정 운영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거까지는 맞죠? 그 다음 이제 보수교육이라는 것은 지금 1항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수교육이라는 키워드에 맞춰가지고 일단 눈으로 한번 쭉 서칭을 해보는 겁니다. 쭉 서칭을 해보시면 네, 전반부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조로 가서 두 번째 조에서도 등장하지 않고 마지막 세 번째 조로 갔을 때 이때 보수교육이 이제 등장합니다. 자, 보수교육의 실시 주체는 여성가족부 장관이죠. 따라서 1번 선지 2번 선지 틀렸다는 거 확인하면 됩니다. 나머지 것들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4번에 등장하는 서울특별시장이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런 과태료 같은 것은 뭐 금액적인 부분에서 일단은 뭐 해당하는지를 체크해야 될 것이고 간혹 가다가 본문에서는 벌금이라고 말했는데 선지에서는 뭐 과태료라고 명칭 자체를 이렇게 다르게 설정하는 경우들도 등장한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아니었어요. 물론 이것도 쉽게 해결될 겁니다. 5번으로 갈게요. 자, 5번을 보시면 인천광역시의 B기관이 아이 돌봄의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후 교육과정을 1년간 운영하지 않은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자, 지정 취소 사례고요. 어떤 거?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후에 교육과정을 1년간 운영하지 않았다라는 요 요건을 집중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처음부터 쭉 봅니다. 지정 취소가 2항에 등장했습니다. 2항에서 1호나 2호 중에 2호에 해당하죠.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 그래서 바로 체크가 됐고요. 자, 이 경우 지정 취소에서 단서가 하나 있었는데요. 제1호에 해당하는 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아예 그냥 위법한 거죠. 이 경우는 지정을 취소할 수가 아니라 하여야 합니다. 얘는 무조건 취소되고요. 2호에 해당할 경우는 요거는 그래도 좀 봐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강도의 차이도 충분히 반영하여서 선지를 다시 돌아가서 보면 오케이 문제 없습니다. 취소할 수 있다로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주체는 시도지사니까 인천광역시였으면 당연히 인천광역시장이겠죠. 네, 요거까지 큰 문제 없이 다 정리가 됐습니다. 자, 1번 문제 뭐 선지 2개 정도만 봐도 충분할 것 같고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상황이 중간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과 관련된 기본적인 구도 살짝 잡고 가면 되겠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길지가 않으니까요. 이런 것도 충분히 병렬적으로 선택지 중심으로 바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상황과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을 묻고 있고
상황. 문화재청장 갑은 고도, 옛 도읍이죠? 고도에 해당하는 A 지역에 대한 학술 조사를 위해 2021년 3월 15일부터 A 지역에 발굴에 착수하고자 합니다. 을은 자기 소유의 A 지역을 병에게 임대하여 현재 임차인 병이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상태랍니다. 자, 갑은 문화재청장이고 관리고 이 땅의 소유자는 을인데 현재 병이 이것을 임대받아서 이 병이 요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1번 바로 봅시다. 갑은 A 지역 발굴의 목적, 방법, 착수 시기 및 소요 시간, 기간 등에 관한 내용을 병에게 통지 알려줘야 된다. 자, 요런 항목들을 우선적인 키워드로 잡아서 보면 되겠죠? 첫 번째 조는 자, 발굴과 관련된 대상 지역. 그 다음에 2항에서 목적, 방법, 착수 시기 및 소요 기간 이제 나옵니다. 바로 체크됐습니다. 문화재청장은 갑이었고요. 1항에 따라 발굴할 경우 고도지역이니까 해당됩니다. 목적, 방법, 착수 시기 및 소요 기간 등의 내용을 발굴 착수일 2주일 전까지 알려줘야 되는데 발굴 착수일은 3월 15일이네요. 그러면 1호부터 2주일 전이니까 14를 빼주면 13을 빼주면 이건 뭐 이제 그 역산이기 때문에 15일이 포함될지 말지를 지금은 고민해야 되겠지만 전혀 그것까지 계산할 필요도 없었죠. 얘는 발굴 착수일 이후 2주가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위배했죠. 네. 그 전에 알려줘야 되고요. 그 다음 2번 A 지역의 발굴에 대한 통보를 받은 병은 갑에게 그 발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자, 갑은 문화재청장입니다. 문화재청장에게 의견 제출 이런 키워드를 잡고 이제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의견 제출에 대해서 바로 다음 3항에서 진술했습니다. 자, 문화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그러면 누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소유자 등이라고 했는데요. 자, 소유자 등이 있으니까 이거 뭔가 앞에서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죠? 따라서 2항을 봤더니 해당 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도 소유자 등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병이 지금 현재 점유자죠. 점유 사용하고 있는 건 병입니다. 그러니까 병이 이와 같은 소유자 등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병이 문화재청장 갑에게 의견 제출하는 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출할 수 있다. 오케이. 2번 정답인 거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5번만 볼게요. 조금 기니까. A 지역과 인접한 토지 소유자인 정이 A 지역의 발굴로 인해 손실을 받은 경우 정은 보상금에 대해 갑과 협의하지 않고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자, 발굴로 인한 손실 일단 요런 게 기본 키워드겠죠. 발굴로 인한 손실 요 키워드를 찾으시고 관련되어서 보상금에 대한 이 갑과 문화재청장과의 협의 없이도 바로 어떤 위원회 재결 신청이라는 것이 가능한가? 1차적으로 발굴로 인한 손실이라는 키워드에 초점을 맞춰서 갑니다. 자, 그러면 4항부터 보면 되겠죠? 그 전까지는 없었습니다. 5항에 보니까 국가는 제1항에 따른 발굴로 손실을 받은 자에게 손실을 보상해야 되고 6항 제5항에 따른 손실 보상에 관하여는 문화재청장과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해야 하는데 그 다음 관할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어떻습니까? 제1항에 따른 발굴로 손실을 받은 자에게 손실을 보상해야 되고 그 다음 이에 따른 손실 보상에 관해서 재청장과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하는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5번에서 A 지역과 인접한 토지 소유자인 정이 A 지역의 발굴로 인해 손실을 받았는데요. 지금 이 법에서는요. 발굴지 지역에 있는 소유자 등이 손실을 입었을 때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갑자기 등장한 5번에서 갑자기 등장한 정 같은 경우는 이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만약에 이 사람이 혹시라도 이제 뭐 병이었다라고 하더라도 손실을 받은 경우 다시금 보상금에 대해서 갑과 협의하지 않고 바로 신청할 수가 있는가? 협의하여야 하며죠. 협의하여서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 그때야 다음 단계로서 재결 신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다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확실하게
이게 단정이 안 돼가지고 이 정리라는 사람을 그래도 이와 같은 손실에 어떤 손실을 받은 사람으로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요 단계별 설정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뭐 문제없게 해결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3번 문제 역시 별도의 상황 없이 바로 딱 병렬적인 구조로 접근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되셨을 겁니다. 키워드 잘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자, 3번의 선택지 1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가격 안정을 위해 수매한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을 외국에 수출할 수 없다. 자, 일단은 주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찾고 이와 같은 행위의 불가능성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가 보면 되겠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찾습니다. 첫 번째 항에서는 안 나오고요. 두 번째 항 없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에 봤더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등장하고요. 자, 위탁할 수 있답니다. 위탁. 그러면 이제 요건 다시 전반적으로 처리해야 되겠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매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농업협동조합이나 아니면 여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이 주체가 되어서 1, 2항에서 말했었던 수매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면 되는 거죠. 거기에 뭐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가? 자, 여기서 선지가 물어보고 있는 것은 수매한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을 외국에 수출하는 것입니다. 외국에 수출, 다시 봅니다. 1항에서 쭉 정리해보면 되겠죠. 가격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일단 수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항에 따라 수매한 농산물을 판매 또는 수출하는 것, 요거를 요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위탁받아가지고 대행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2번. 채소류의 가격 안정을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매할 경우 농림협중앙회는 소매시장에서 수매해야 된다. 자, 이런 것들 일단은 가격 안정 요거는 1항에서 이미 확인했습니다. 근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돼요. 이런 것들도 하나의 키워드죠. 일반적인 경우가 아닙니다.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매할 경우 소매시장에서 수매하는 것, 이제 소매시장에서의 수매가 맞는 것인가를 판단하는 게 핵심이겠죠. 봅시다.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되는데 단서 조항을 봤더니 가격 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때는 도매시장에서 해당 농산물을 수매할 수 있습니다. 도매시장에서 수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는 무조건 소매시장에서 수매하여야 한다고 도매시장을 배제를 해버렸죠. 틀렸네요. 자, 그 다음 3번. 농림협중앙회는 보리의 수급 조절을 위하여 보리 생산자에게 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여 출하를 조절할 수 있다. 보리 생산자에게 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 출하 조절, 대금 일부 미리 지급 이런 키워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3항까지는 이런 내용이 없었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조로 갔을 때 대금의 일부 미리 지급 여기 나와 있죠. 자, 다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산물 쌀과 보리는 제외합니다. 쌀과 보리는 제외하고 이와 같은 농산물의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가격 안정 기금으로 농산물을 비축하거나 농산물의 출하를 약정하는 생산자에게 그 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여 출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쌀과 보리는 제외돼요. 그러면 3번에서 말했었던 보리의 수급 조절을 위하여 미리 지급해 출하 조절하는 게 가능한가? 안 되죠.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3번도 제거되고 4번.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개별 생산자로부터 비축용 농산물을 수매할 수 있다. 비축용 농산물이 대상이 되죠. 그래서 이것도 찾습니다. 방금까지 읽었었던 내용에서 못 찾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항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였죠. 자, 이 정도를 보시면 이제 여기서부터 쭉 가다 보면 없고 그 다음 아니 2항이 있었죠. 2항에 비축용 농산물 두 번째 조의 2항을 보면 제1항에 따른 비축용 농산물은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로부터 수매할 수 있다. 다만 가격 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도매시장에서 수매하거나 수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다시 4번 선택지 그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입니다. 주체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포인트는 개별 생산자로부터 비축용 농산물을 수매하는 것이 가능한가의 문제죠.
자, 여기 보시면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앞에 나오는 생산자는 뒤에 게 단체가 붙어 있으니까 이거는 개인이겠죠. 개인이겠죠. 따라서 개별 생산자로부터 수매하는 거 가능합니다. 그래서 4번이 적절한 진술이었습니다. 네, 정답만 체크하고 이제 넘어갑시다. 5번 선물거래 키워드 찾아가셔가지고 맨 마지막 항에서 확인하시면 금방 해결됩니다. 크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였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4번 문제. 4번 문제처럼 투표, 의결 이런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글은 얘는 웬만하면 통독해가지고 전체적인 구도를 잡고 들어가는 게 좋죠. 자, 그래서 4번은 첫 번째 부분부터 다 읽어 나가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고요. A협회는 매년 12월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다음에 협회장을 선출합니다. 다음에 협회장을 그 전년도 12월에 정기총회에서 선출합니다. 협회장의 선출은 1. 입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그냥 찬반 투표로, 입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선거를 해야 되겠죠. 첫 번째로 나온 이 찬반 투표는 참여할 수 있는 회원의 자격이 투표일 현재까지 A협회의 정회원인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A협회의 정회원은 A협회의 준회원으로, 준회원 단계도 있습니다. 준회원으로 만 1년 이상을 활동한 후 정회원 가입 신청을 하고 연회비를 납부한 자를 말하는데, 기준에 따라 정회원 가입을 신청하고 연회비를 납부한 그날부터 바로 정회원 자격이 부여됩니다. 그 다음 정회원은 이런 정회원 자격을 획득한 다음 해부터 매월 1월 30일까지 연회비를 납부해야 되고, 기한 내에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정회원은 자격이 유보되어 권리 행사할 수 없습니다. 즉 이런 찬반 투표 못하겠죠. 그 다음 정회원 자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연회비 납부일까지 연회비의 3배를 납부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2년 연속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이면 회원 자격이 영구 박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선거.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회원의 자격은 선거의 기준 정회원 자격을 얻은 후 만 1년을 경과한 좀 더 진성 정회원이어야 됩니다. 연회비 미납부로 정회원 자격이 유보된 사람도 정회원 자격을 회복한 후 바로 안 돼요. 만 1년을 경과하여야 선거에 참여할 수 있어서 좀 더 까다롭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제 기본적인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해서 선지 1번을 봤더니 1번 바로 정답이었죠. 2019년 10월 A협회 정회원 자격을 얻은 갑은 2020년 협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선거입니다. 선거. 선거는 정회원 자격을 얻고 만 1년이 지나야 됩니다. 그러면 2020년에 협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는 언제 치러집니까? 전년도에 치러지죠. 2019년 12월에 정기총회 열려서 선거 치릅니다. 그러면 2019년 10월에 정회원 자격을 얻은 갑 같은 경우는 요 시점까지 아직 정회원 자격이 갖춰진 지 만 1년 안 지났죠. 안 됩니다. 자격 없습니다. 따라서 1번 바로 정답입니다. 예, 정답 나왔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 되겠고, 3번, 5번 홀수 번호만 한번 따져봅시다. 3번 2017년 10월 A협회 정회원 자격을 얻은 병이 연회비 미납부로 자격이 유보되었다가 2019년에 정회원 자격을 회복하였더라도 2020년 협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에 참여할 수 없었다. 자, 2020년 협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 역시 2019년 12월에 열립니다. 병이라는 사람은 2017년 정회원 자격을 얻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연회비 납부 안 했겠죠. 2018년 1월에. 그리고 2019년에야 정회원 자격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면 2019년 1월 1일에 바로 돈 내가지고 자격을 회복했다고 쳐보자고요. 그래도 만 1년 지나야 되니까 그러면 언제부터 가능합니까? 2020년 1월 1일부터 가능한 거죠. 2019년에 치러지는 선출 선거에는 참여 못합니다. 잘 설명했습니다. 아유, 잘 설명했으니까 O. 그 다음 마지막 5번. 2016년 10월 처음으로 A협회 정회원 자격을 얻은 무가 2017년부터 연회비를 계속 납부하지 않았다면, 자, 2016년 10월에 처음으로 정회원 자격을 얻었는데 선거는 정회원 자격을 얻고 만 1년 지나야 됩니다. 근데 2017년부터 연회비를 계속 납부하지 않았어요. 그럼 일단 2016년에 치러진 2016년 12월에 2016년
12월, 17년, 18년 요것까지 해보죠. 16년 12월은 아직 기간 안 지났으니까 선거 참여 못했을 것이고 2017년부터 바로 연회비를 미납했어요. 그러면 2017년 1월 30일 지나서부터 자격 일단은 유보되죠? 그러면 그 해에 치러지는 12월에 선거도 참여 못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어땠습니까? 18년도 12월 그럼 두 번 미납하면 바로 박탈, 영구 박탈이니까 당연히 이때도 못 가겠죠? 그래서 한 번도 참여할 수 없었다. 이후는 고민할 필요 있습니까? 영구 박탈이기 때문에 더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네, 이렇게 4번 문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전반부에 포함된 이 규범형 문제 중에서 제일 까다로운 게 이 5번 문제가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5번 문제는 종종 나오죠? 시효 개념을 기반으로 하는 문제였습니다. 날짜 계산은 하루 차이로, 특히 이런 시효와 관련된 거는 하루 차이로 X가 될 수도 있고 O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꼼꼼하게 분석 들어가셨어야 될 거예요. 자, 이것도 상황도 길고 날짜 계산, 공소시효 이런 것들은 프로세스 전반이 좀 딱 잡혀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통독하고 갑니다.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공소제기는 법원의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청구하는 검사의 소송행위이다. 자, 이 첫 번째 문단의 내용은 뭐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웬만하면 뭐 법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아실 거고요. 일단 마지막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한 검사의 공소제기는 유법합니다. 공소시효가 오늘을 기준으로 해보죠. 오늘이 2022년 9월 22일이라고 치면 그러면 오늘부터 다음날 내일부터는 공소제기가 안 됩니다. 그래도 하면 위법한 게 되죠. 자, 두 번째 문단. 공소시효는 범죄 행위가 종료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컨대 감금죄의 경우 이런 거는 대부분 상황에서 이제 감금죄가 등장할 거니까 이런 거를 예로 들었겠죠. 체크합니다. 감금죄의 경우 범죄 행위의 종료는 감금된 날이 아니라 감금에서 벗어나는 날이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그날을 집어넣어서 공소시효를 계산합니다.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1일로 산정합니다. 그러니까 뭐 밤 10시에 감금에서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뭐 2시간만 추가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루로 다 포함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라도 기간의 산입을 다 합니다. 자, 그 다음 연 또는 월 단위로 정한 기간은 연 또는 월 단위로 기간을 계산하는데 이거는 뭐 다른 문제들에서도 많이 봤었던 패턴이에요. 예를 들어서 1월 5일에 시작을 했으면 3년이라고 한다면 한 해, 두 해, 세 해 지나서 그 해에 1월 4일 언제까지? 24시까지 네, 이런 식으로 시효 기간이 설정이 됩니다. 요거 예를 통해서 그냥 금방 확인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 3문단부터가 사실상 핵심 개념이었죠. 공소시효의 정지. 공소시효는 일정한 사유로 정지될 수 있다.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가 그 사유가 없어지면 그날부터 나머지 공소시효 기간이 진행되는데 예컨대 범인이 형사처벌의 면할 목적으로 1년간 국외에 있다가 귀국하였다면 공소시효의 계산에서 1년을 제외합니다. 자, 이거 도피행각을 벌인 거기 때문에 그 기간도 공소시효가 지나간 것에 포함을 시켜버리면 이 사람을 처벌할 가능성이 줄어들죠. 그래서 뺍니다. 그때는 공소시효가 시기가 안 들어갔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했죠. 다만 공범이 있는 경우, 단독 범행이 아닌 경우 국외로 출국하지 않은 공범은 그 기간에도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습니다. 한 방에 머릿속에서 다 정리가 안 되면 이따가 상황에 등장하는 의병정의 케이스에서 누가 국외로 출국하지 않은 상태였는가 이런 것들 그냥 확인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거 그냥 그대로 적용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4문단. 또한 공소가 일단 제기가 되면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정지되고 이는 공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공범 1인에 대하여 공소가 일단 제기되고 그날부터 다른 공범의 공소시효도 정지되었다가 공범이 재판에서 유죄로 확정된 날부터 자, 공범이 예를 들어서 A가 있고 B가 있다고 했을 때 일단 이 공범이 공소시효 안에 공소 제기가 됐습니다. 그럼 재판 받겠죠? 재판이 진행되면 이 재판이 진행되는 기간은 일단은 정지. 그렇다가 공범이 재판에서 유죄로 확정되면 확정된 날부터 다른 공범에 대한 나머지 공소시효 기간이 자 이제 B의
위쪽으로 돌릴까? B에 정지됐다가 시간 다시 제기가 되고, 그러나 공소가 먼저 제기된 사람이 범죄 혐의 없음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다른 공범은 이제 B겠죠?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되지 않는답니다. 중간에 정지시켰던 이게 정지되지 않는다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면 요 정지시켰던 것이 실제로는 없어지게 되어서 이때부터 계속 돌아갔던 거라고 보면 됩니다. 자, 아무튼 요렇게 공소시효 정지와 관련된 3, 4문단의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잘 분석하셨어야 되겠어요. 상황해 봅시다. 갑은 그냥 감금죄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얘는 그래도 판단하기가 좀 쉬웠습니다. 갑은 2015년 5월 1일 피해자를 불법으로 감금하였는데 피해자는 2016년 5월 2일 구조되어 감금에서 풀려났습니다. 자, 5월 2일이 범죄가 종료된 시점이죠. 감금날의 케이스 두 번째 문단에서 봤습니다. 그러면 그날부터 해서 공소시효가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갑은 피해자를 감금 후 수사망이 좁혀오자 2개월간 국외로 도피하였다가 2016년 5월 1일에 귀국하였습니다. 감금해놓고 피해자 그냥 혼자 놔두고 중간에 지가가 아니고 갑은 그 전에 외국으로 도피했어요. 그러다가 감금에서 풀려나기 바로 전날인 5월 1일에 귀국했습니다. 그러면 이 2개월 동안의 국외 도피는요, 애초에 공소시효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루어졌던 거니까 이게 뭐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그런 게 있겠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공소가 제기되기 전 정지된 공소시효 기간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1번 틀렸고, 자, 2번 여전히 갑에 대해서 23년 5월 1일에 갑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위법한 공소 제기인가? 요거는 이제 날짜계산 정확하게 해야 되겠죠. 자, 감금죄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 7년입니다. 언제 풀려났죠? 이 사람은 2016년 요거 지워도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놔둡시다. 2016년 5월 2일 포함해가지고 공소시효가 시작됐습니다. 감금죄는 7년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갑니까? 7년 더해가지고 하루 전날 24시까지로 하면 되죠. 그러면 7년 더하면 2023년 5월 1일 24시까지가 되죠. 네. 그러면 지금 2번 선지 5월 1일은 공소제기 마지막 날로 가능한 날입니다. 위법하지 않죠? 자, 그 다음 3번 병입니다. 병. 자, 이건 두 번째 상황이어서 을병정이 공동으로 행한, 그러니까 공범이 이제 존재하는 범죄입니다. A죄의 범죄 행위가 2015년 2월 1일 종료되었습니다. 그 후 을은 국내에서 도피 중 2016년 1월 1일 공소가 제기되어 공범 A, 을이죠, 을에 대해서 공소가 제기된 것은 여기라고 합시다. 2016년 6월 1일. 그 다음 2016년 6월 30일 범죄 혐의 없음을 이유로 무죄 확정을 판결받았습니다.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갔다는 겁니까? 요 재판이 이루어진 거 2016년 6월 30일. 6월 딱 한 달. 6월 30일 범죄 혐의 없음을 이유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편 병은 범죄 행위 종료 후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1년간 국외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가 귀국한 뒤 2020년 1월 1일 공소가 제기되어 2020년 12월 31일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 재판이 진행된 게 두 가지죠. 병에 대한 재판은 2020년 1월 1일 공소 제기돼가지고 1년이나 끌었어요. 2020년 12월 31일 어디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3번 봅시다. 병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기 전 정지된 공소시효 기간은 1년이다. 자, 병 같은 경우는 좀 한참 뒤에 공소 제기가 됐고요. 그 전에 도피 생활을 했었죠. 병은 범죄 행위 종료 후에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1년간 국외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가 귀국한 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3문단에 등장했었던 요 외국 도피 생활과 관련된 요 단서 조항은요. 공범이 있는 경우에 국외로 출국하지 않은 공범이 그 기간에도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누구한테 적용될 겁니까? 마지막 정이겠죠, 정. 정한테는 적용되겠지만 병은 지가 국외로 도피했었던 주체예요.
그러면 그냥 요거 적용해가지고 1년간 국외 도피 했었다면 1년 동안은 제외한다. 요거 그냥 병한테 적용해주면 병은 1년간 국외 도피 생활을 했으니까 공소시효 정지 되죠? 1년입니다. 그래서 한 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정은 방금 보았죠? 병의 국외 도피 기간이 정의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가? 아니죠. 산문단의 맨 마지막 단서 조항에 따랐을 때 정은 국외로 출국하지 않은 공범이었습니다. 자, 정은 계속 국내에 있었습니다. 국내에서 도피 중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병이 국외로 도피한 기간 국내에 있었던 정은 공소시효 정지되지 않으니까 4번 틀렸죠? 마지막 5번 정에 대한 공소 제기입니다. 4번과 연동이 되겠죠. 자, 공소시효가 정지가 안 됩니다. 병의 도피로 인한, 국외 도피로 인한 그런 기간이 정액에 있어서 공소시효 정지 안 됩니다. 그러면 22년 1월 31일에 정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다면 적법한 공소 제기인가? 자, 요거와 관련돼 가지고는 다시 요런 녀석들을 좀 따져 주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무죄를 받은 경우는 공범 을에 대해서 1차적으로 무죄가 됐죠. 그러면 요 기간은 정지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병에 대한 재판은 유죄가 됐죠. 유죄가 됐으면 정지시켰던 것을 풀고 다시 이제 시간을 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가요. 그러면 다시 상황으로 돌아가서 자, 첫 번째 을의 공소 제기 2016년 1월 1일, 그 다음에 한 달, 6월 30일까지 이렇게 한 달 기간 동안 이와 관련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아까 본 것처럼 정지시킵니다. 한 달간 정지돼요. 그 다음 병과 관련되어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병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 정지된, 아니 다시 무죄였었던 을의 사건은 무죄였기 때문에 요거는 다시 돌아가가지고 정지되는 거 그냥 그대로 정지된 거죠? 어휴, 헷갈려. 다시 돌아가자. 네, 여기서 다시 사문단을 가지고 다시 보면 공범이 재판에서 유죄로 확정된 날부터 다른 공범에 대한 나머지 공소시효 기간이 진행이 되고 정지시켰다가 그러니까 그만큼은 빼주는 거죠. 근데 무죄 판결을 받았던 경우는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고 계속 시간은 흘러갔었던 겁니다. 그러면 을부터 먼저 다시 정리하면 을은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되어서 공범인 정에게 공소시효 정지는 없었던 거죠. 쭉 흘러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달은 공소시효에서 빼는 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 포함을 시키고 문제가 되는 것은 병의 유죄 판결 같은 경우는 그 경우는 확정된 날부터 다른 공범에 대한 나머지 공소시효 기간이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중간에 1년이었죠. 1년 동안이 정지된 것으로 판단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1년이 사실상 공소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더 연장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결과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의 아래쪽에 각주를 보면 AJ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5년이기 때문에 실제로 2015년 2월 1일에 종료됐습니다. 5년이라고 한다면 2020년 1월 31일이 공소시효 제기 가능한 마지막 날이 될 건데 이 병과 관련된 1년 동안의 정지 기간이 반영이 되면 실제로 1년이 더 연장되는 거죠. 그래서 2021년 1월 31일 24시까지가 됩니다. 근데 5번은 하루 차이도 아니고 아예 한 해 차이가 됐습니다. 22년이네요. 22년. 이건 위법하죠. 1년 뒤에 공소시효가 마감되고 1년 뒤에 공소 제기한 거니까 확실히 위법합니다. 이렇게 이제 뭐 나머지 선택지 특히 5번 같은 거 이거는 선택지 3번에서 정답은 일단 바로 도출됐지만 5번 같은 거는 나중을 위해서라도 확실하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법규형 문제 6번 문제부터는 이제 규범형 스타일을 벗어나서 규칙형, 계산형 이런 쪽으로 이제 넘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갑이 수강할 과목만을 모두 고르면 갑이 소속된 기관에서는 상시학습 과목을 주기적으로 반복 수강하도록 하고요. 갑은 2021년 1월 15일 하루 동안 상시학습 과목을 수강하여 학습 점수를 최대화하고자 합니다. 자, 이런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습 점수 최대화. 갑이 하루에 수강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은 8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죠. 2021년 1월 15일 기준 권장 수강 주기가 지난 상시학습 과목을 수강하는 경우 권장 수강 주기는
과목별로 딱딱딱 설정되어 있습니다. 요 주기가 지난 상시 학습 과목을 수강하는 경우는 수강 시간만큼이 학점 점수고, 똑같이 1월 15일 기준 권장 수강 주기 이내에 상시 학습 과목을, 그러니까 좀 초과하지 않고 그 기간 안에 수강했으면 칭찬해서 2배를 학습 점수로 인정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딱 봐도 요 녀석이 일단은 들어가줘야 되겠죠. 2배의 점수가 나오니까. 마지막 과목별 수강 시간을 다 채운 경우에 하나의 학습 점수를 인정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수강 시간이 2시간짜리인데 1시간 40분만 듣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2시간 꽉꽉 들어야 된다는 거죠. 8시간이 있습니다. 1차적인 목표, 2배의 학습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권장 수강 주기 이내인 녀석을 찾아야 되겠죠. 자, 이거는 날짜 보면 금방 나옵니다. 지금 현재 21년 1월 15일이 기준이에요. 그러면 통일교육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갑의 직전 수강 일자가 2020년 2월 20일입니다. 권장 수강 주기는 12개월입니다. 아직 안 지났죠? 안 지났죠? 따라서 이내를 그냥 동그라미라고 합시다. 그 다음 청렴교육 2020년 4월 11일에 직전 수강, 근데 9개월의 수강 주기, 권장 수강 중입니다. 지났죠? 딱 봐도 지났습니다. 안되고, 그 다음 장애인 인식교육 6월 7일에 마지막으로 들었는데 6개월밖에 안됩니다. 작년에 들었어야 됐죠? 안되고, 보안교육도 마찬가지 9월 3일인데 3개월밖에 안됩니다. 역시 12월 중에 들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폭력예방교육 2020년 8월 20일인데 6개월입니다. 6개월이면 뭐 4개월 플러스 2개월이니까 가능하죠? 2월 19일까지일 겁니다. 따라서 두 가지, 두 녀석입니다. 자, 그 다음 수강시간도 얘가 5. 그러면 이 두 녀석을 들으면 1시간 남지만, 그러나 점수상으로 본다면 얘네가 최대치가 되죠. 4점, 10점 해가지고 14점이 됩니다. 이렇게 듣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런 녀석들 5 플러스 3 해봤자 얘는 10점이지만 얘들은 그냥 3점 그대로 부여야 되기 때문에 안 되죠. 13점입니다. 그 다음 예를 들어서 뭐 3, 3, 2 이런 식으로 듣는다. 3, 3, 2 이렇게 들어도 4점, 3점, 3점이니까 10점밖에 안 됩니다. 확실하게 요 통일교육과 폭력예방교육을 듣는 게 점수가 최대화되는 거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문제. 뭐 언어 논리도 그렇고 상황 판단도 그렇고 요 별의 밝기, 거리와 관련된 개념이 그래도 어쩌다가 몇 년에 한 번씩은 좀 등장하는 편인 것 같아요. 7번 6 문제 역시 마찬가지죠. 자, 맥동병광성이라는 녀석을 일단 소개를 해줬습니다. 맥동병광성은 별의 팽창과 수축을 되풀이하면서 별이 밝기가 변하는 별이고요. 이와 같은 맥동병광성은 병광 주기가 길수록 실제 밝기도 더 밝답니다. 요거 자체는 뭐 어렵지 않은 비례관계였죠. 주기가 길수록 실제 밝기도 더 밝습니다. 이를 주기 광도 관계라고 하고, 자, 이 중에 세페이드 병광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 녀석들은 보통 이제 3일에서 50일 이내의 병광 주기를 갖고요. 지구에서 관찰되는 별의 밝기는 지구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 밝기는 측정하기 어려운데, 서페이드 병광성의 경우는 주기 광도 관계를 이용하여 실제 밝기를 알 수 있답니다. 자, 그러면 요 구체적인 어떤 그 계산 프로세스는 너무 복잡할 거니까 요거까지 우리가 다룰 건 아니고, 3문단 별의 밝기는 등급으로 표시하기도 하는데, 지구에서 측정한 밝기인 겉보기 등급과 실제 밝기를 나타내는 절대 등급이 있습니다. 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그런 개념일 거예요. 두 경우 모두 등급의 수치가 작을수록 밝은데 그 수치가 1 줄어들 때마다 2.5배 밝아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6등급, 뭐 5등급, 4등급 이런 식의 등급 차이가 있을 때 요 한 등급 차이는 2.5배 이쪽이 더 밝아지는 거죠. 겉보기 등급이 절대 등급과 다른 까닭은 별의 밝기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이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개념이었습니다. 한편 모든 별이 지구로부터 10파색, 1파색은 3.26광년, 그러니까 한 33광년 정도의 일정한 거리에 있다고 가정하고 지구에서 관찰된 밝기를 산출한 것을 절대 등급이라고 하고요. 어느 성단에서 세페이드 병광성이 발견되면
이 세페이드 변광성은 맥동 변광성이기 때문에 얘의 그 밝기 변화의 주기를 알면 밝기를 알 수가 있어요. 비례해가지고.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이제 별의 절대 등급도 도출할 수 있답니다. 어떻게? 실제 겉보기 등급과의 차이를 보아서 그 다음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을 바탕으로 겉보기 등급과의 차이를 보아서 성단까지의 거리를 또 계산할 수가 있답니다. 사실 요게 이제 연결돼 가지고 어떤 특정 세페이드 변광성이 포함되어 있는 어떤 성단을 봤는데 이 성단까지의 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한 20억 광년이 나온다더라. 그러면 우리 은하의 크기는 이미 밝혀졌기 때문에 이 세페이드 변광성이 포함되어 있는 성단은 이게 우리 은하 안에 있는 성단이 아니라 다른 은하구나라는 이런 걸 이제 도출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마지막 4문단. 천문학자 W 바데는 세페이드 변광성의 두 종류가 있으며 1형 변광성이 동일한 변광 주기를 갖는 2형 변광성보다 1.5등급만큼 더 밝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1문단에 따르면 변광 주기와 실제 밝기는 그냥 비례하고요. 그러면 변광 주기가 같으면 밝기도 똑같아야 될 건데 근데 이 세페이드 변광성의 종류에 따라서 같은 변광 주기여도 1형 쪽이 1.5배 더 밝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돼줘야 됩니다. 보기 기억. 변광 주기가 11인 1형 세페이드 변광성은 변광 주기가 51인 1형 세페이드 변광성보다 어둡다. 네. 얘들은요, 둘 다 1형이기 때문에 무슨 차이만 봐주면 됩니까? 변광 주기의 차이만 보면 되죠. 그러면 전자가 11, 후자가 51로 변광 주기가 길수록 실제 밝기가 더 밝습니다. 얘가 더 밝죠, 얘가. 전자가 더 어둡죠? 적절한 설명이죠. 두 번째. 변광 주기가 동일한 두 개의 2형 세페이드 변광성의 겉보기 등급 간에 자, 변광 주기가 동일합니다. 동일하기 때문에 얘들은 또 같은 2형 세페이드 변광성이기 때문에 사실 이 녀석들의 그냥 밝기는 똑같을 겁니다. 그런데 겉보기 등급 간의 수치 차이가 1이랍니다. 그러면 이제 거리 차이가 있는 거죠. 실제 이 녀석들의 기본적인 절대 등급 혹은 이제 절대 어떤 밝기는 똑같은데 문제는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겉보기 등급 간의 수치 차이가 났어요. 자, 그러면 겉보기 등급 간의 수치 차이가 1이라면 겉보기 등급 간의 수치 차이가 1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자를 A, 후자를 B라고 한다면 이 녀석들 사이에 등급 차이가 1등급이면 거리 차이는 얼마가 납니까? 밝기 차이는 얼마가 납니까? 밝기 차이는 2.5배 차이가 나죠. 밝기 차이는 2.5배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러면 이 밝기 차이가 2.5배 난다는 것은 거리로 치면 어떤 차이가 나는 것인가? 요거는 다시 중간 부분에서 이 거리와 관련된 것은 여기 있었죠. 3문단의 중간 부분. 겉보기 등급이 절대 등급과 다른 가닥은 별의 밝기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입니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요. 자, 거리의 제곱에 별의 밝기가 반비례합니다. 그러면 별의 밝기 차이가 양자가 2.5배라고 한다면 거리는 이제 제곱이죠, 제곱. 제곱 단위니까 2.5의 제곱이면 6.25배가 거리 차이가 나야 되는 것이죠. 뭐가 더 가까운지 이런 거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들 사이에 지구로부터의 거리가 몇 배 차이가 나는 것인가? 6.25배 차이가 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5라고 했으니까 잘못했죠. 두 별까지의 거리의 비라는 게 지구가 여기 있으면 이 거리의 비율 결국 몇 배 차이냐 이거는 묻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6.25배가 돼야 됩니다. 틀렸고 그러면 선지구조상 1번 아니면 2번. 디귿. 실제 밝기를 기준으로 비교할 때 변광 주기가 21인 1형 세페이드 변광성은 같은 주기의 2형 세페이드 변광성보다 2.5배 이상 밝다. 자, 변광 주기가 똑같아도 1형인 녀석이 같은 주기인 2형인 녀석보다 등급 차이가 1.5배죠. 등급 차이 1.5 등급만큼 더 밝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양자의 등급 차이가 1.5 등급 차이면 실제로 이 1등급 차이는 밝기상으로는 2.5배 차이니까 1등급 차이가 그러면 여기에다가 1.5만큼 더 곱해서 요 수치 굳이 계산 안 해도 되겠죠. 2.5배보다 더 크죠. 그래서 2.5배 이상 밝다가
되겠습니다. 디귿 맞으니까 바로 정답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리얼은 뭐 1파색 떨어진 별의 밝기가 절대 등급과 곱하기 등급이 동일하다. 말도 안 되죠. 10파색 떨어진 별이라고 한다면 딱 그 별의 절대 등급이 또 겉보기 등급이기도 할 겁니다. 네, 똑같은 이 절대 등급의 기준이 10파색이니까 그래서 이 파색이 아니겠죠? 10파색. 자, 그 다음 8번입니다. 8번은 계산형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지문형 스타일인데 수리적인 부분을 묻는 그런 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자, 8번 문제.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것을 짝짓는 건데 요거는 이제 단위당 개념이죠. 단위당 개념. 바퀴벌레가 등장합니다. 미국 바퀴벌레는 초당 150cm의 속력으로 달린답니다. 겁내 빠르네. 150cm면 제 키가 173 정도 되니까 그래도 한 이 정도를 간다는 거예요. 1초에 훅 가네. 와, 정말 빠릅니다. 이는 1초에 몸 길이의 50배가 되는 거리를 간다는 뜻입니다. 뭔가 이 몸 길이가 지금 숨겨져 있죠? 그 다음 신장이 180cm인 육상 선수가 1초에 신장의 50배가 되는 거리를 가려면 시속 몇 킬로미터로 달려야 한다. 요거는 그냥 바로 비율관계 따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장이 180cm인데 이 사람이 육상 선수가 1초에 신장의 50배가 되는 거리를 가려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장의 50배가 180에 곱해주면 되죠? 그럼 얼마가 나옵니까? 9,000 나오죠? 9,000. 9,000 나옵니다. 9,000cm. 1초. 그러면 시속으로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시속은 60분. 1분은 60초. 딱 3,600초죠. 그러니까 9,000 곱하기 3,600초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시속이기 때문에 다시 이 녀석을 시간으로 환산해야 되겠죠. 그러면 3,600초니까 그러니까 시속으로 하면 이 녀석은 단위를 이제 다시 시속으로 환산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3,600초니까 여기다가 이제 곱해 주시면 되겠고 아니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되죠. 킬로미터. 그러니까 센티미터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킬로미터로 환산을 하면 곱해 가지고 해도 되지만 얘를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100cm가 1m니까 여기서 90m가 된다. 90m는 0.09km다 해가지고 이렇게 곱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단위를 그냥 여러분들이 이거 0 두 개 날리고 36 곱하기 90 뭐 이런 식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9가 되죠. 9. 아니지. 3.6 곱하기 90이 되죠. 336 곱하기 90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324가 나옵니다. 계산이 약간 애매하게 됐네. 아무튼 9,000cm는 90m다. 그래서 90m를 다시 킬로미터로 환산해가지고 뭐 0.09km다. 뭐 이렇게 가도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3,600과 곱해 주셔도 되겠고 3,006km 곱하기 90 뭐 어쨌거나 단위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324가 나오고 그 다음 니은 부분입니다. 자, 수중 로봇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요. 요거는 그냥 여기 중간부터 볼게요. 2005년 10월에는 세계 최초의 물고기 로봇이 영국 런던의 수족관에 출연했습니다. 길이 니은 센티미터, 두께 11cm인 이 물고기 로봇은 미국 바퀴벌레의 3분의 1 속력으로 헤엄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바퀴벌레는 초당 150cm이니까 얘는 초당 50cm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중에서의 속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수준인데 이는 1분의 몸 길이의 2배, 그러니까 200배가 되는 거리를 간다는 뜻입니다. 자, 1초에 50cm 갑니다. 그러면 1분이니까 60초죠. 곱해주면 3000cm 간다는 겁니다. 3000cm를 몸무게 길이의 몸무게가 길이가 아니고 몸 길이의 200배라고 했어요. 그러면 15cm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니은에 들어갈 수치는 15. 이렇게 8번은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9번 문제. 자, 9번 문제는 이거는 도시들의 이 위치 설정부터 일단 정확하게 잘 하셨어야 했습니다. 첫 번째 도시 O, A, B, C는 순서대로 동일 직선상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도시 간 거리는 각각 30, 30, 30으로 동일하고요. 자, O,
A, B, C. 이제 요 거리가 다 32로 똑같다는 거죠. 두 번째, ABC가 비용을 분담하여 O에서부터 A와 B를 거쳐 C까지 연결하는 직선도로를 건설하려고 합니다. ABC 주민은 O로의 이동을 위해서만 도로를 이용합니다. A에서 B로 가거나 이런 거 없어요. B는 O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C도 O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여기서 이런 식의 방향으로 가는 건 없다는 거죠. 그 다음 도로 1km당 건설 비용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킬로미터당 건설 비용이 동일하니까 그냥 30, 30, 30 뭐 이렇게 해서 총 90 든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가지 비용 분담안이 나옵니다. 1안. 각 도시가 균등하게 비용을 분담한다. 그러면 1안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다가 적을게요. 30이니까 균등하게 하면 그냥 30씩 가져가는 거죠. 그 다음 2안입니다. 2안에 따르면 각 도시가 이용 구간의 길이에 비례하여 비용을 분담합니다. 전체 비용 90을 각 도시의 이용 구간의 길이에 비례하여 비용 부담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A 같은 경우 이만큼 갔다 오죠? 요 길이만큼이죠? B 같은 경우는 2배죠? C는 3배죠? 그러니까 1대, 2대, 3의 비율 관계가 되겠죠? 90을 이런 식으로 이제 가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1, 2, 3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10, 20, 30? 아니. 지금 A 같은 경우 C가 절반을 찾아야 되니까 60이고 여기에 대해서 B는 40, 20, 아니 왜 이래? 90에 대한 절반이니까 45죠, 45.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90에 대해서 6분의 1. 왜 갑자기 계산이 안 되니? 6분의 1. 15지. 15 곱하기 2니까 30. 네, 갑자기 머리가 잘 안 돌아갔습니다. 지금 이제 나머지는 15가 되겠죠. 마지막 3안입니다. 자, 3안은 도로를 OA, AB, BC로 나누어 구간별로 따지는 거예요. 해당 구간을 이용하는 도시가 해당 구간 건설 비용을 균등하게 분담합니다. 자, 그러면 요 부분은 다 통과하죠. 세 도시가 다 통과하기 때문에 30에 대해서 A, B, C 세 도시가 균등하게 분배합니다. 그러면 A 도시가 가져가는 것은 10, B도 10, C도 10. 그래서 여기서는 10씩 일단 요 구간에 대해서 분담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구간은 A는 빠지죠. B와 C만 이용합니다. 그러면 1대1로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30을 1대1로 하면 15, 15. 그 다음에 이 구간은 C만 이용하기 때문에 30 온전히 C가 다 내야 됩니다. 요거를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면 25, 여기는 55가 나오죠. 자, 요렇게 1안, 2안, 3안에 따른 대소 차이를 가지고 선택지 판단하시면 됩니다. 선택지 판단하는 작업은 그냥 넘어갈게요.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여기 전반부 열문항의 마지막 10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하나의 단어를 표현하는 가장 긴 코드의 길이는 일단은 이제 단어 표현의 방식, 그 다음에 코드라는 게 뭐 길이가 어떻게 설정되는가 이런 거를 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화에는 약 18,000개의 단어가 사용된다. 항공우주연구소는 화성에 보낸 우주비행사와의 통신을 위해 아래 원칙에 따라 단어를 코드로 바꿔 교신하기로 하였습니다. 원칙. 하나의 코드는 이 코드라는 거는요. 아래 표를 보시면 뭐 A, AA, B, AB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하나의 코드는 하나의 단어만을 나타내며 26개의 영어 알파벳 소문자를 사용하여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일렬로 나열한 코드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자, 한 자리만 있으면 26개죠. 이게 이제 두 자리 코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A, B와 B, A는 서로 다른 거니까 그냥 이거 26 곱하기 26이 되죠. 그 다음 세 자리 코드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또 26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26의 세제곱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코드가 점점 늘어날 수 있어요. 18,000 단어가 이제 대략적으로 여기서 이제 뭐 설정이 될 수가 있을 건데, 세 번째, 코드 중 가장 긴 것의 길이를 최소화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길이라는 게 뭔지 아시겠죠? 이거죠, 이거. 요 2개짜리냐, 3개짜리냐, 아니면 4개짜리냐, 이걸 가지고 판단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맨 마지막 조건은 무엇인가? 18,000개의 단어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18,000개의 단어를 요런 식의 방식으로 만들었을 때 표현이 가능한가 따져줘야 됩니다. 그럼 아래쪽에 등장하는 요 표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 표 자체는 그냥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에 이제 각주 있죠. 코드의 길이는 코드에 표시된 글자의 수를 뜻한다. 이제 각주에서 확실하게 딱 말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한 자리로 만들어 놓은 것은 26개고요. 두 자리 코드를 만들면 26의 제곱이기 때문에 요거는 676이 되죠. 그 다음에 세제곱은 곱하기 26을 하는데, 요건 뭐 그냥 계산해 보세요. 뭐 이것까지 뭐 이제 어떤 방법론을 끌어 들이지 마시고 그냥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것도 썼고 얘도 썼고 이제 거기다가 이것까지 포함한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이죠. 단어를 꼭 세 자리로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코드를 한 자리 코드, 두 자리 코드, 세 자리 코드 다 합해가지고 이제 18,000개의 단어가 표현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합하면 어떻게 돼요? 이미 얘 두 개만 합해도 18,000보다 더 많죠. 그러면 지금 이 조건 충족되겠죠? 네 자리 코드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세 자리 코드까지만 만들어도 18,000 단어 충분히 다 소화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단어를 표현하는 가장 긴 코드의 길이는 몇 자리가 되는가 나오겠죠. 세 자리면 됩니다. 세 자리. 연속으로 충분히 커버 가능합니다. 3번이 정답. 자, 여기까지 10번 문제까지 하는 것으로 일단 이번 시간은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잠시 휴식 취했다가 11번 문제부터 20번 문제까지 후반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